흔히 말하는 이 꼬마 빌딩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꼬마 빌딩. 예, 꼬마 빌딩. 흔히 네네네. 말하는 꼬마 빌딩. 네. 이게 이제 우리 자산가 분들이나 또 어떤 그 상가를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증여를 해주시려는 그 니즈가 항상 있으세요. 그렇죠. 상속으로 가다 보면 이 물건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면 어차피 증여나 상속이나 이 그 가격이 얼마냐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 기다리면 거의 그 서울 시내 부동산이나 뭐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세금 면에서 이제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데 요게 아시다시피 이제 꼬마 빌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이런 걸로 증여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네네네. 요거에 대한 것을 항상 물어보세요. 이거 뭐 증여하려고 하는데 기준시가 하고 싶은데 세무서 뭐 국세청 감정평가 한다는데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뭐 된다 감정평가 꼭 해서 신고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안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뭐냐 요거 질문 많거든요. 네네네. 요거에 대해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네. 깔끔하게. 그냥 끝까지 파헤쳐보는 제가 끝까지 파헤쳐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는지. 네네. 좋습니다. 자, 이 국세청이 이거 감정평가 네. 자기들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예산 네. 확보해서 외부 감정사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법인들한테 의뢰해서 이게 하거든요. 네. 올해 예산 45억. 예산 한번 보실까요? 와, 45억. 20년에 네. 19억에서 21년 46, 네. 22년 46, 네. 23년 45. 이 규모로만 보면 이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냥 이게 거의 뭐 이제 같다 그렇죠. 동일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으면은 이거의 버금가게 이제 뭐 이것보다 더 많게 세금 이렇게 그 세수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더 많이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보다는 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더 이렇게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예. 아니 이게 항상 보고할 거 아닙니까 국세청도. 그렇죠. 예산 받아서 이렇게 세수 확보에 기여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네. 치밀해지고 있다는 거죠. 치밀해지고 있다. 아, 어떻게 치밀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치밀하게 네. 하고 있는지. 네. 자, 처음에 20년도에 보시겠습니다. 나대지, 꼬마 빌딩, 나대지하고 꼬마 빌딩에서 한다라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죠. 네. 보도자료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슬그머니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슬그머니 이제 21년도 국세청 내부 규정에 이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도 하겠다고 슬그머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네네.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하나의 그 뉴스 우리 새정신문 이런 데는 나와 있는데 일반 신문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주택에 대해서도 드디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점점 넓히고 있네요. 넓혀가고 있죠. 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죠. 2019년도부터 이제 꼬마 빌딩하고 나대지에 대해서 하기 시작했다. 네. 21년도에는 이렇게 슬그머니 요 보시죠, 여러분. 네. 제가 법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등. 등 중요하죠. 등 저 말이 중요해. 등. 등 가지고 네.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요 조세 불복에 관련된 이야기 요거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보신 다음 올해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네. 예측하는 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자, 19년 보도자료입니다. 자, 보시죠. 20년 1월에 이렇게 국세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빨간색 보시죠. 누구로 할 것이냐? 대상자, 대상 물건,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여기도 등이 있긴 한데 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네.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국세청 보도 자료로. 예? 이게 흔히 말하는 꼬마 빌딩과 나대지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보시죠. 제가 그대로 이게 국세청 내부 규정입니다. 이거 물론 공개는 돼 있어요. 국세 네. 법령 정보 시스템에. 네. 자, 20년 7월에 이렇게 국세청 직원들이 이 규정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에 대해서 국세청 직원들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렇게 해놨죠. 네. 자, 21년도 10월 달에 드디어 등이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비주거용 부동산 등 괄호 열고 부동산 과다 법인 보유 법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이 법인들은 이제 증여를 하려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부동산을
이제 증여하려면 그 주식을 증여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한테 그렇죠. 주식 평가해가지고 네. 이제 그 증여를 할 때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비상장 주식 평가. 네. 그 재무제표 이제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취득원가 그거 말고 감정평가해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라는 거죠. 총 보유 자산 중에 50% 넘어가는 이 과다 보유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그 부동산도 감정평가를 하겠다라고 여기에 슬그머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자, 어떤 분이 네. 이제 자기 이제 증여하고 싶으신 거죠. 네.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주택하고 상가가 같이 돼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네네. 겸용주택. 이거는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나대지하고 꼬마 빌딩이 아니잖아요. 겸용주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2020년 7월 24일 날 자녀한테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네. 자기 뭐 기준시가로 해서 증여를 했겠죠. 네. 보충적 평가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준시가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2020년 7월에 했는데 21년 4월에서 7월까지 조사한다는 거죠.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감정평가 해야겠다는 거죠. 네, 이거. 네, 네. 그래서 고지서를 언제 보냈느냐? 21년 10월 25일에 자기들이 감정평가 해가지고 고지를 해버립니다. 이게 1년 정도 더 지나서 네. 고지를 해버리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지를 하려 보니까 자기 내부 지침에는 그게 나대지하고 꼬마 빌딩만 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 직전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직전에 이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듯이 네. 10월 12일, 13일 전에 이게 규정이 바뀝니다. 국세청 내부 규정이. 내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네네. 요 등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고지가 된 거죠. 네. 이분이 아니 근데 이분 신고하셨을 때는 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등이 없었잖아. 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납세자가 이제 주장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때는 저기 그것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반박 자료를 한번 보시죠. 반박 자료. 반박 네. 자료. 이제 결과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 네, 결과부터. 네. 자, 결과. 심판소에 갔습니다. 심판소에. 네. 심판소에 갔더니 네. 국세청 보도 자료 등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감정평가 대상에서 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세청이 감정평가한 가격대로 고지한 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앞으로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하더라도 아까 나오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자료를 등으로 하나 넣으면은 설령 심판원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잖아요. A라는 항목에 대해서 안 한다고는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심판에서 이제 납세자가 지셨지만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다퉈볼 여지가 좀 있을 거로 보여요.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에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조금 너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신의 측에 위반되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밑에 이 조사청의 의견을 한번 보시죠. 조사청의 이건 세무조사는 자기들 주장하는 겁니다. 국세청 주장입니다. 우리 그 감정평가 보도자료 이거 가지고 한 거 아니다. 그것과 별개로 그냥 여기 보세요.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이 산정이 어려운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어려운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빌라 등을 부모가 취득하신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렇게 2년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증여 소급해서 2년간 이제 그 평가심의위원회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경과한 시점에 이렇게 싸게 증여하는 이 편법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로 과세한 것이지 이 감정평가 때문은 한 거 아니다라고 또 새로운 주장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좀 다퉈볼 만하네요.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국세청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상가나 이런 거를 증여하실 때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간다. 기준시가로 보통 이제 세무사들이 보고 있는 게 그 기준시가 한 30억은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그 감정평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들어가는 전략을 요즘에 취하는 것이 좋다. 또 흔히 이제 또 들리는 말로는 예전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또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평균가액으로 가는 전략을 썼는데 네. 올해 약간 말씀 들어보니까 네. 특별하게 아주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국세청에서 별도로 감정평가를 안 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감정평가 기관에 따라 조금 이게 뭐 유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신고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비슷하게 있으면 그냥 기준시가 하지 말고 네. 그냥 감평을 받아라.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예, 예. 네네네. 받는 편이 나으실 것 같아요. 뭐 수수료 좀 내더라도. 네네네네. 그럼 이때 감평을 하나 받아야 되고 두 개 받아서 평균 내야 돼요? 좋은 아주 네.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데 아 그래요. 기준 시가 10억 이하다. 네, 그러면 네. 하나로도 신뢰성이 담보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10억 넘어가는 거는 두 개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라라고 네, 네, 정확히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 시가 넘어가는 거는 살짝 이제 뭐 감정평가 수수료가 조금 이제 나오긴 하지만 네. 법에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개는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까 헷갈리는 용어들 이게 네네, 용어를 좋습니다. 정리가 돼야 이게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셔도 이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절세법 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님하고 상담할 때 이 네. 용어에서 혼선이 생기면 정말 그렇죠. 잘못된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쨌든 네. 용어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시스님. 아이고야, 이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 많어. 헷갈리죠. 너무 많어. 이거 뭐 어떤 사람 기준시가로 했다가 뭐 시가 네. 표준액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용어를 정리를 안 하면 전문가들이 말한 그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네네네. 용어 한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추리면 자, 우리 이제 7월하고 9월에 한 번씩 이 재산세 고지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는 데에서 이 네. 땅값을 매기게 돼 있어요. 네. 올해 얼마인지 먼저 정하고 그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자라고 해서 이제 토지는 이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이 토지는 법에서, 공시지가. 이 공시법에서. 공시법이니까 네. 개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보통 5월에 공시를 하죠. 5월에. 뭐 작년은 특이하게 4월에 공시하고 했는데 거의 5월에 공시를 합니다. 5월 말에. 요 개별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요거를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개별 주택. 아파트나 빌라는 이 공시하는 것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네. 매년. 요 두 개는 4월 말에 고시하고 이거는 5월 말에 보통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말을 지방세에서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예, 저걸 다 아울러서. 다 아울러서. 요런 것들을 그냥 뭐 토지는 뭐 공시지가, 이거는 이거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한 방에 요런 것들을 시가 표준액. 네. 이라고 부르고 이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네. 이제 국세에서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요 가격들을 이용해서 취득가액을 산출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양도세에서는 요 가격들을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불러줍니다. 기준시가. 기준시가. 이제 이것들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아니고 뭐 세금을 매기거나 세금을 계산할 때 필요해서 요 만들어낸 가격들이죠. 네네. 요렇게 해서 요런 가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실제 거래되는 가격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요거는 이제 평가액은 다르지만 실제 매매가, 뭐 수용되면 수용가, 보상되면 보상가, 경매가, 공매가, 그리고 옆집의 그 매매 사례 가격, 네. 이런 것들이 실제 현존하는 거래되는 가격들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국세에서는 이런 것들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시가.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세 할 때도 취득세 이제 취득세도 시세 기준으로 매기려고 이 시가의 개념을 가져왔는데 취득세도 그냥 시가라고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취득세에서는 이번 법 만들면서 요 시가를 우리 취득세에서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부르겠다. 시가 인정액. 네. 좀 뭔가 다르게 가고 싶은 거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하고 헷갈리고 말이죠.
일단 헷갈리는 거 정리하는 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네. 요 국세 시가랑 지방세 시가 인정액 요 거의 같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세요. 네. 요 파란 거 요거는 이제 그 감정평가액은 요거 어디서 쓰나요? 감정평가액. 우리 아까 은행에서 많이 네. 씁니다. 네. 은행에서 네. 대출 받을 때. 네. 요거 약간 다른 성격인데 요것도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시가. 예, 시가 쪽으로. 자, 정리됐습니까? 네. 네. 한 번 더 깔끔하게. 네. 자, 이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감정평가. 이거는 뭐 은행에서 감정평가 대출할 때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또 요거 절세 포인트로 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살짝 네. 뒤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정평가액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실제 매매 가격, 거래되는 그렇죠. 가격. 그래서 이제 가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요게 실제 거래 가격이 한 10억이다 치면 실제 이제 실거래가. 감정평가를 하면 한 8, 90% 나온다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요거는 이 기준시가, 세금 매기는 이 기준시가는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한 60억대 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요렇게 설명드리면 제일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해줘야 돼. 네. 네. 10억, 8억, 7억. 네. 뭐 헷갈려서 설명 안 되실 때 요거 딱 이 기준점으로 10%, 80%, 60%다. 예. 자, 이 정도면 이제 그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 끝난 것 같고. 네. 이렇게 설명해 예. 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네네. 예. 그럴 수 있어.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나 단독주택 이런 거를 상속할 때는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죠. 기준시가. 기준시가. 뭐 거래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법에 나와 있어요. 뭐 상속할 때 뭘로 세금 신고해야 되냐?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게 없으면 뭐 감정이 있으면 또 그걸로 하고 그것마저 없다. 진짜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네. 뭐 이렇게 거래가 되겠어요, 이런 거? 그럼 아까 진짜 그 사례는 정말 그렇죠. 억울하겠네. 예, 이 기준시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단독주택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고가 빌딩들은 이제 감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감정으로. 감정으로 예. 가야 된다. 아파트 빌라는 실거래가 있으면 실거래가, 없으면 또 이쪽으로 껑충 뜁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네. 네.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신 걸로 보고 절세법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요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시스님도 알고 계시고 대부분 전문가도 알고 계시는데 손님들께 말씀드리면 마음에 안 왔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만들어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림이 중요해요. 예, 요거를 이제 아시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속세에 대한 것도 살짝은 아셔야 되는데 네. 상속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있다고 치면 10억은 공제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10억이 없으면 상속세는 이제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억이 있는 겁니다. 이 흐릿한 부분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처럼 이제 아까 그 땅 있지 않습니까? 땅이 공시가가 6억이다. 네. 6억이면 이제 어디서 이제 다른 분들이 10억 아니면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만 계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팔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오셔. 아니 그때 그거 감정평가 해가지고 신고해놨으면은 세금 좀 세이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분이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감정을 받으셔가지고 9억으로 네. 감정비 얼마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9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놨다. 네. 그러면 어차피 1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으세요. 상속세는 안 나와요. 네.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네네네. 근데 이제 팔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팔 때. 그렇죠. 자, 팔 때 내가 10억에 판다. 10억에 팔면 이 신고 안 하신 분은 양도 차익이 4억에 대한 양도세 1억 4,700을 내셔야 되는 거고. 네. 우리 같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세법 지식을 습득한 분들, 이 제네시스 박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셔가지고 이렇게 9억으로 신고해놨다. 네.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1억이니까 세금 네. 그냥 2,100. 요 1억 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정평가 수술은 한 몇십만 원 하는데. 그렇죠. 1억을 넘게 이게 세이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그러면 세무사님, 그 2년 후에 팔 때 그 세무서 가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한이라는 거죠. 기한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이. 그게 되면 제가 이거 안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열심히. 이거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영상에 소개하면서 꼭 이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거? 그냥 상속세 신고할 때 그냥 6개월 안에 하시면 6개월 깔끔하죠. 기억하시길 깔끔하죠, 바랍니다. 6개월. 네. 놓치신 분들 살짝 이제 혹시 영상에 놓치신 분들 있으면은
약간 그 기간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심의위원회에 그 서류 제출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상속증여센터를 네.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고 네네. 다음 또 우리 그 굉장한 또 내공을 갖고 계신 네. 우리 김형철 세무사님이라고 네. 건강보험료에 대한 완벽정. 건보료 이게 저는 이제 세무사기 하지만 저는 네. 이제 은행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건보료에 대한 그 개념 잡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그 납세자 분들은 어쨌든 이제 뭐 세금 이건 아니건 매달 내야 되잖아요. 건보료가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준조세라고 네. 하잖아요, 우리가. 건보료 더 무서워요. 그래서 매달 여기에 나오잖아요, 대해서도 매달. 이제 많이 물어보고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늘 김대경 세무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센터. 네. 저희 세무사님들 많이 계신데 또 절세 미녀분들도 계시고 기회 되면은 또 이제 네네네. 많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주셔가지고 말씀 주시면 저도 또 다른 절세법 가지고 한번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저희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